판무파탈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마지막 순간 독사를 이용해서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자살을 알리는 쪽지를 받고 즉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고요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인류의 보물이라 불리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그는 왜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름 없는 구덩이에 버려져야 했을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역사적 기록 이면에 숨겨진 은밀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미스터리 세계사 2편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하게 함께 하시면서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스터리 세계사 첫 번째 이야기.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틈새에는 승자가 차마 지우지 못한 혹은 교묘하게 왜곡된 공백이 존재합니다. 기원전 30년 8월 12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묘실 안에서 한 여인이 숨을 거둡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이자 로마의 영웅들을 매료시켰던 지략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녀가 독사의 팔을 내어주며 비극적인 자살을 선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현장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죠. 오늘 우리는 2000년 동안 박제되었던 독사 자살설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해체하고 그날 밀실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라진 한 시간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비극의 전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전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은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로마의 새로운 주인 옥타비우누스는 승리자의 기세로 알렉산드리아에 입성을 하죠. 안토니우스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클레오파트라에게 닥쳐진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옥타비우누스는 그녀를 살려서 로마로 끌고 가려고 했죠. 자신의 개선식에서 황금 사슬에 묶인 전리품으로 내세워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지적이고 자존심 강한 파라오였던 그녀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옥타비우누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자신을 안토니우누스 곁에 묻어달라는 최후의 메시지였죠. 편지를 받은 옥타비우누스는 즉시 군사를 보냈지만 그들이 묘실에 도착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실의 미스터리. 뱀은 어디 있을까? 현장에 도착한 로마 병사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황금 침상 위에 왕관을 쓴 채 누워있는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서 죽어가는 두 명의 시녀, 이라와 차르미온. 기록에 따르면 그녀들은 과일 바구니에 몰래 숨겨온 아스프, 즉 이집트 코브라에게 물려서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당시 묘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몸 길이가 2m에 달하는 코브라를 작은 바구니에 숨겨서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코브라의 공격 본능은 무작위적입니다. 세 사람을 차례로, 그것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즉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코브라의 독은 신경독입니다. 물린 즉시 마비가 오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수시간에 걸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발견 당시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말이죠. 더욱 결정적인 것은 현장을 이잡듯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의학의 반론 독약 칵테일 가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프 셰퍼를 비롯한 현대의 법의학자들은 독약 칵테일설을 주목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생전 동물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독의 배합을 실험하곤 했죠. 그녀가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아마도 뱀이 아니라 아편, 투구꽃, 그리고 동미나리를 정교하게 배합한 독약 칵테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약물들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고통을 차단하고 수면 상태에서 심정지를 유발합니다. 또한 그녀가 독을 바늘이나 빗에 숨겨두었다가 단숨에 투여했다면 로마 병사들이 묘실에 들이닥치기 전 그 짧은 시간 안에 3명 모두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하지만 왜 역사는 그녀가 뱀에 물려 죽었다고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옥타비아누스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옥타비우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옥타비아누스에게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녀를 제거해야 했지만 직접 죽였다는 오명은 피하고 싶었죠. 그는 그녀의 죽음을 신비로운 자살로 포장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 석상을 과감하게 로마 전역에 전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고 거기에 이집트 코브라가 그녀의 오른쪽 팔뚝 위를 두르고 올라갔다가 그녀의 가슴께로 머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옥타비아누스가 굴복시킨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엉뚱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독사에 의해서 죽었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게 되자 옥타비아누스는 그런 여세를 계속 몰아갔습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남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흑마술 방법을 가진 사악한 마녀였고 이집트의 수치인 음탕한 복수의 여신으로 윤색되게 됩니다. 뱀 이야기는 그녀의 초상화에도 잘 어울려서 이야기가 더욱 부풀려져 뱀이 그녀의 방에 있는 무화과 바구니 속에 몰래 들어가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외설스러운 풍자입니다. 뱀의 성적 상징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로마에서는 무화과도 똑같이 강력한 성적 상징이었으니까요.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그 기록에는 옥타비아누스가 두 사람의 바람대로 함께 묻히게 해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짓궂게도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무덤이 일종의 혁명 집결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웅장한 궁전 근처 어딘가에 묻혔다면 그 무덤은 지금 바다 밑에 영원히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이 뱀이었든 독약이었든 혹은 위장된 암살이었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스스로 전설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알렉산드리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사라진 마지막 파라오. 그녀의 죽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클레오파트라만 알고 있을 겁니다. 비운의 천재 모차르트, 그의 숨겨진 죽음의 비밀. 모차르트의 기괴한 장례식. 1791년 12월의 비엔나.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차가운 겨울밤, 한 남자의 시신이 초라한 마차에 실려 나갑니다. 배웅하는 가족도 통곡하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향한 곳은 빈민들이 묻히는 공동묘지 성 마르크스. 그는 이름 없는 구덩이에 다른 시신들과 함께 던져집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선율을 빚어내던 천재의 마지막은 이토록 황량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그리고 그의 무덤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18세기 비엔나의 어두운 골목을 지나 모차르트의 죽음을 둘러싼 은밀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모차르트가 음악적 천재라는 것은 아마도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신동이었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쓰기도 전에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교향곡 중 절반이 8세에서 19세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모차르트가 살았던 18세기 비엔나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는 연일 무도회가 열렸고 귀족들은 호화로운 가발을 쓰고 예술을 논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을 한꺼풀 벗겨내면 당시의 일상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비엔나의 위생은 처참했습니다. 오물은 길거리로 흘러 넘쳤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전염병은 마치 계절풍처럼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당시의 의학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피를 뽑아내는 방혈이 유행했고 온갖 중금속이 약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되었으니까요. 모차르트 역시 이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경제적인 압박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의 비엔나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과 열병이 유행하고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모차르트의 몸은 손발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올랐고 손만 대도 비명을 지를 만큼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미스테리의 시작, 살리에리. 모차르트의 죽음이 알려지자마자 비엔나 전역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독살설입니다. 그 배후로 지목된 인물은 궁정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 그가 정말 알려진 대로 질투심에 눈이 멀어 모차르트를 죽였을까? 이 인기 있는 이야기는 많은 상과 호평을 받았던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실화인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영화에서 모차르트 역은 젊은 천재, 그리고 살리에리 역은 장년의 배우가 맡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차르트는 1756년생, 살리에리는 1750년생으로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 살리에리는 카펠 마이스터라는 확고한 직책을 가진 단연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비엔나에서 유일했던 이 음악 라이벌은 독일파와 이탈리아파의 여러 전선에서 부딪히는 관계였지만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간에 서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특별한 증거는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모차르트는 이미 매독, 장티푸스, 천연두, 폐렴, 기관지염, 세 차례의 류마티즘 열병을 겪다가 1791년 11월에 급작스럽게 쇠락했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35살이었죠. 모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상태는 고열, 구토, 요실금, 심한 발한 등의 별정을 보였고 방에서는 부패하는 악취가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2주 만에 몸 전체가 크게 부어오르더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실은 병상에 눕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 아내 콘스탄체에게 횡설수설을 하면서 스스로 독살설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이탈리아파의 누군가가 물과 구분이 안 되는 무색 무미의 치명적인 혼합제, 아쿠아 토파나를 자신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약에 서서히 작용하는 독성이 들어있다고 믿지만 이는 순전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모차르트가 이 독을 먹었다면 그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테니까요. 비소를 집어넣은 이 치명적인 약이
한 차례만 투여되었어도 모차르트는 몇 시간 만에, 오래 가봤자 며칠 안에 죽었을 겁니다. 모차르트가 겪은 증상은 비소 중독 증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당시 도시에 횡행했던 연쇄 상규군에 감염돼서 이 병의 공격적인 단계를 앓고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얀 허쉬만 교수는 2001년에 대체 이론을 내놓으면서 모차르트가 돼지고기로 인한 선모충병에 걸렸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신빙성 있게 여기는 이유는 모차르트가 돼지고기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에서 종종 감염되는 선모충은 제대로 조리가 안 된 음식에서 살아남아 인간을 감염시킬 경우 실제로 모차르트가 겪었던 유사한 증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양적인 진단은 정확한 과학으로 볼 수 없고 병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죽음의 원인을 하나씩 배제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이지만 허쉬만의 논문은 그의 죽음이 비소나 독극물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차르트의 장례식이 끝나자 독살에 대해 모차르트가 집착적으로 떠들어대던 말들이 소문이 되면서 비엔나 일대에 퍼졌습니다. 이탈리아파를 비공식적으로 이끌고 있던 살리에리는 그가 앙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젊은 천재를 죽였다는 소문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전기에서 신경질만 부려대는 머리가 텅 빈 여자로 묘사되는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는 남편의 사망 몇 년 후 아들 플란츠를 살리에리에게 개인 교습을 위해 보냈고 이로써 살리에리의 독살설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살리에리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했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묘사와 다르게 모차르트의 아내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소프라노였습니다. 그녀는 모차르트 사후에도 유럽 전역의 추모 콘서트를 관리했고 그의 작곡 목록을 부지런히 보호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그의 명성의 출발점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살리에리는 자신을 살인자로 낙인 찍은 악의적인 소문에 정신적으로 짓눌려 지내게 됩니다. 그의 음악 인생도 뒤에서 몰래 비웃는 이들로 발목이 붙잡힌 상황이었죠. 상황이 악화되자 1823년에는 치매로 입원을 해서 정처 없이 다니다 정신이 나간 듯 자신이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1830년 푸슈킨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멜로 희곡을 써서 살리에리에게 음험한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 희곡은 1897년 동명의 오페라로 재탄생했고 1979년 피터 샤퍼는 이 희곡을 토대로 자신의 희곡 아마데우스를 완성했습니다. 영화화된 이 희곡은 전형적인 두 주인공의 모습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왜 모차르트는 누군가 나에게 독약을 먹였다고 외쳤을까? 그 해답은
의외의 장소, 바로 치료법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 의학자들은 모차르트의 사인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매독과 그 치료제였던 수은이죠. 18세기 유럽에서 매독은 감기만큼 흔하지만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량의 수은을 섭취하거나 몸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모차르트 역시 매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은 처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요. 문제는 수은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수은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은 극심한 부종, 구토, 그리고 정신적인 착란입니다. 모차르트가 죽기 전 느꼈던 누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수은 중독으로 인한 신경 손상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려던 잘못된 의학에 의해서 천천히 중독되어 갔던 것이죠. 여기에 1791년 비엔나를 휩쓴 연쇄 상규균 감염이 겹치면서 수은으로 약해진 그의 신장은 완전히 기능을 멈췄습니다. 천재 음악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레퀴엠을 써내려가며 수은이 주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모차르트의 장례식이 그토록 초라했던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황제 요제프 2세가 위생상의 이유로 장례를 간소화하도록 명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의 시신은 수많은 익명의 죽음들 사이에 섞여 영원히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독살이라는 드라마틱한 음모론, 혹은 수은 중독이라는 비극적인 의학적 진실. 무엇이 진짜 모차르트를 데려갔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인간 모차르트는 차가운 흙 속에 이름 없이 묻혔지만 그가 남긴 선율은 200년이 넘는 시간을 견디며 인류의 가장 고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져간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와 비엔나의 차가운 겨울밤 속에서 이름 없이 묻힌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단순히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 해석하고 덧칠해온 거대한 이야기의 집합체라는 사실이죠. 모모의 북살롱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세계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어가는 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주무신다면 더욱더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